안녕하십니까.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의 박경추입니다. 오늘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주 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놓고 정부 내에서도 혼선이 있었는데요. 결국 정부는 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여부는 뒤로 밀어놓고 일단 투기 같은 불법행위 단속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그만큼 이 가상통화 열풍이 크다는 반증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는 가상화폐는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가상화폐 열기가 뜨거운지 그 속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가상화폐 투자 해보신 분 계신가요? 네, 저는 해봤습니다. 아, 해보셨어요? 네. 두 분은 안 해보셨습니까? 예, 저는 경험이 없어요. 저도 배우는 차원에서 해봤습니다. 아, 옛날에. 그러셨어요? 예. 어떠셨어요? 해보시니까? 그 여러 가지 했는데 결과적으로 수익 면에서는 뭐 거의 수수료 제한은 얼마 남기지 못했죠. 뭐 들리는 얘기로는 막 굉장히 엄청난 많은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아니, 얘기. 그건 저가 나온 다음에 이제 많이들 보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가상화폐 투자 직접 해보셨죠? 네, 저는 해봤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저는 초기 해가지고 네. 이제 작년 초에서 이제 많이 그래도 초기 시장 참여자로서 많은 수익을 거둔 편입니다. 어느 정도나 보셨나요? 원금 기준으로 하면은 네. 거의 50배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우와. 주변에서 부러워하는 사람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요. 아, 네, 저랑 같이 시작한 대학생 친구들이 많은데 네. 제가 적은 편입니다. 아, 더 많이 번 네, 사람들도 있어요. 100배도 기본으로 찍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야, 오, 이게 되게 놀라운데. 이 가상화폐 처음엔 어떻게 아시게 된 거예요? 그 제가 전공이 컴퓨터 쪽이라서 네. 이제 친구들이 아무래도 IT 전공자다 보니까 음.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예전부터 있었고 네. 저도 이제 전공이 그쪽이다 보니까 이걸 소스 코드를 살펴보고 뜯어봤는데 미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지금 하고 있죠?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거 잠깐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네. 자, 한번 지금 이게 현재 가치가 얼마 갖고 계신 거예요? 일단은 거래소가 여러 계좌를 제가 쓰고 있는데 네. 이 중에 한 거래소의 계좌이고요. 네. 여기에는 지금 비트코인 캐시라는 그 코인과 네. 대시라는 코인을 갖고 있어가지고 네. 지금 360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360만 원이요? 네, 1시간 전에는 355만 원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왔다 갔다 계속. 네, 그럼 녹화가 끝날 즈음에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이 20, 30대들이 특히 많이 가상화폐에 뛰어든다고 하는데 네. 많이 느끼세요? 제가 작년 초에 시작할 때만 해도 이제 이런 걸 한다고 하면은 다들 이제 부정적인 입장이거나 혹은 나는 관심이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작년 후반부터 11월, 12월 이때쯤부터 네. 우리나라에 열풍이 불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관심 없던 친구들도 이제 그 메신저로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가 투자를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접근하면 되겠느냐 이러면서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고 이제 강의실에서도 예전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는데 네. 이제 2학기 이제 후반부터는 학생들이 이제 차트를 켜놓고 가상화폐 시세를 보는 모습을 수업 시간에요? 네,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지만 네. 이게 뭐 대학생이면 무조건 관심을 갖는다기보다는 지금 우리 김동원 학생처럼 이 컴퓨터나 IT에 관한 지식이 있던지 아니면 그 이전에 개인적으로 금융상품 투자의 경험이 있었던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일단은 급격하게 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장현정 변호사님은 좀 이 열풍 체감을 하세요? 저 열풍을 체감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가상화폐 열풍이 요즘 광풍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이전 가상화폐 피해로 인한 법률 상담이 저희 측에는 이제 좀 늘어나고 있는 그래요? 추세고요. 네, 특히나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다 보니까 이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전가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투자자들은 또 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대표자들을 상대로 횡령 배임 혐의를 고소하는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정부가 규제를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시세가 폭락을 하고 있고 이런 폭락과 이제 반등하는 과정 속에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투자자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될까? 우리 법률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피해 보전할 수 있을까? 이런 입장으로 저는 계속 접근해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이렇게 강하게 바람이 부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그 젊은 층의 경우는 특히
투자할 만한 그런 대상도 없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 질곡에 갇힌 그런 상황이라고 느끼실 테고 한쪽에서는 부동산 광풍이 또 불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원래 단기 투자에 중점을 두는 그런 아주 별로 허드 비헤비어 일종의 몰림 현상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거기다가 지금 그 중국 쪽에서 규제가 워낙 세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그런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 전쟁터가 된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그 차세대 화폐 전쟁의 그 전쟁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동산 투자 말씀하셨지만 이 부동산 투자를 비롯한 이 지대를 추구하는 경향이 우리 사회에 지금 만연했단 말이죠. 내가 노동을 열심히 하고 월급을 열심히 받아서 번듯한 중산층을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드니까 이거는 기회다라는 생각이 더 이제 많이 되는 걸 텐데 뭐 그런 요인들이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외화된 것뿐이지 뭐 전혀 다른 현상으로도 지금 나타날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한때 어느 교수님이 가상화폐 시장은 흑수저의 돈을 빼앗아서 그리고 흑수저에게 몰아주는 구조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일단 제로섬 게임이라는 그 이제 구조 자체를 전제를 하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네. 제가 돈을 번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중국 거래소에서 많이 돈을 벌었는데 네. 중국인들의 돈을 빼앗다고 생각합니다. 외화를 벌었다. 네, 오히려 거꾸로. 왜냐면 한국 거래소 저는 잘 쓰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으로 넘어가가지고 중국이다라고 이제 머니 게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흑수저가 흑수저로 돈을 뺏는 경우가 물론 있겠지만 국제적인 이제 시장이기 때문에 한국인도 언제든지 외국 거래소에 접속을 할 수가 있고 그곳에서 거래를 하는 20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외국인들의 돈을 한국으로 가져오는 물론 코인 자체는 외국이 개발한 거긴 하지만 네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겠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은 그냥 돈 놓고 돈 먹는 시장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 가상화폐 가치에 대해서 알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가상화폐라는 건 뭔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돈이 벌린다니까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눈동자를 보시면 흔들리시는데. 예. 그러니까 사실 저희 뭐 최 소장님이나 우리 김동훈 학생만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학자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화폐라는 게 이제 두 가지 기능이 있다. 하나가 자본 축적의 기능이고 두 번째가 교환의 기능이다. 그러니까 교환의 기능은 저희가 이제 커피점에 가서 비트코인 받아요?라고 물어볼 때 저희가 이제 교환의 기능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세계적으로 이게 지금 교환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아니면 교환의 기능이 충실히 비트코인이 지금 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반면 금이라든지 미술품처럼 자기 어떤 가치를 축적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지금 주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금 시장이라든지 무슨 미술품 시장의 규모에 비해서 비트코인이 그만큼이 아직 안 됐으므로 더 성장할 여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지금 계십니다.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나 AI에 굉장히 수준 높은 탤런트들이 지금 들어가는 것처럼 이 블록체인이라든지 가상화폐 분야에 많은 인재들이 지금 영입되고 그들에게 인건비가 지불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금 시장이 만들어내는 가치의 어떤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안녕하십니까.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의 박경추입니다. 오늘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주 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놓고 정부 내에서도 혼선이 있었는데요. 결국 정부는 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여부는 뒤로 밀어놓고 일단 투기 같은 불법행위 단속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그만큼 이 가상통화 열풍이 크다는 반증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는 가상화폐는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가상화폐 열기가 뜨거운지 그 속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가상화폐 투자 해보신 분 계신가요? 네, 전 해봤습니다. 해보셨어요? 네. 두 분은 안 해보셨습니까? 예, 저는 경험이 없어요. 저도 배우는 차원에서 해봤습니다. 옛날에. 그러셨어요? 예. 어떠셨어요? 해보시니까? 그 여러 가지 했는데 결과적으로 수익 면에서는 뭐 거의 수수료 제한은 얼마
남기지 못했죠. 뭐 들리는 얘기로는 막 굉장히 엄청난 많은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아니, 얘기. 그건 저가 나온 다음에 이제 많이들 버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가상화폐 투자 직접 해보셨죠? 네, 저는 해봤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저는 초기 해가지고 네. 이제 작년 초에서 이제 많이 그래도 초기 시장 참여자로서 많은 수익을 거둔 편입니다. 어느 정도나 보셨나요? 원금 기준으로 하면은 네. 거의 50배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우와. 주변에서 부러워하는 사람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요. 아, 네, 저랑 같이 시작한 대학생 친구들이 많은데 네. 제가 적은 편입니다. 아, 더 많이 번 네, 사람들도 있어요. 100배도 기본으로 찍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야, 오, 이게 되게 놀라운데. 이 가상화폐 처음엔 어떻게 아시게 된 거예요? 그 제가 전공이 컴퓨터 쪽이라서 네. 이제 친구들이 아무래도 IT 전공자다 보니까 음.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예전부터 있었고 네. 저도 이제 전공이 그쪽이다 보니까 이걸 소스 코드를 살펴보고 뜯어봤는데 미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지금 하고 있죠?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거 잠깐 좀 보여주실 수 네네. 있나요? 자, 한번 지금 이게 현재 가치가 얼마 갖고 계신 거예요? 일단은 거래소가 여러 계좌를 제가 쓰고 있는데 네. 이 중에 한 거래소의 계좌이고요. 네. 여기에는 지금 비트코인 캐시라는 그 코인과 네. 대시라는 코인을 갖고 있어가지고 네. 지금 360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360만 원이요? 네, 1시간 전에는 355만 원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왔다 갔다 계속. 네, 그럼 녹화가 끝날 즈음에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이 20, 30대들이 특히 많이 가상화폐에 뛰어든다고 하는데 네. 많이 느끼세요? 제가 작년 초에 시작할 때만 해도 이제 이런 걸 한다고 하면은 다들 이제 부정적인 입장이거나 혹은 나는 관심이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작년 후반부터 11월, 12월 이때쯤부터 네. 우리나라에 열풍이 불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관심 없던 친구들도 이제 그 메신저로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가 투자를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접근하면 되겠느냐 이러면서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고 이제 강의실에서도 예전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는데 네. 이제 2학기 이제 후반부터는 학생들이 이제 차트를 켜놓고 가상화폐 시세를 보는 모습을 수업 시간에요? 네,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지만 네. 이게 뭐 대학생이면 무조건 관심을 갖는다기보다는 지금 우리 김동원 학생처럼 이 컴퓨터나 IT에 관한 지식이 있던지 아니면 그 이전에 개인적으로 금융상품 투자의 경험이 있었던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일단은 급격하게 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장현정 변호사님은 좀 이 열풍 체감을 하세요? 저 열풍을 체감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가상화폐 열풍이 요즘 광풍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엔 이전 가상화폐 피해로 인한 법률 상담이 저희 측에는 이제 좀 늘어나고 있는 그래요? 추세고요. 네, 특히나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다 보니까 이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전가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는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경찰서에 갔는지 블록체인에 기록된 저의 기록은 제가 그 이후의 삶을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도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근데 사실 정부와 이 사회는 이 사람의 정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익명성을 지켜줄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 익명성을 안 지켰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추상적으로만 생각했던 빅브라더의 아주 구체적인 현실태로 사용될 수도 있는 겁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근데 저도 그게 그 점이 궁금했었는데 이게 장부에 다 기록을 하잖아요. 기록은 돼 있지만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누구나? 누구나 아니면- 다 보이죠. 누구나 퍼블릭 확인할 수 어드레스는 있는 어디 누구나 다 보입니다. 근데 그러면 문제는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겠는데요. 예, 제가 인생을 그걸 새롭게 봐도 살고, 몰라요. 예, 뭔지. 새롭게 살 보이긴 하는데 보면은 그게 그냥 암호화돼 있기 뭔지 때문에 몰라요. 읽을 수는 없는 그걸 알려면 프라이빗 키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프라이빗 키 관리를 정보 주체들이 관리하게 하면 되죠, 사실은. 그 약간 얘기가 다른데 네. 저는 제 친구가 지금 얼마인지를 항상 확인할 수 있거든요. 아, 제 친구도 저 금액을 확인할 수가 있고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다 공개가 돼요, 그게. 그 액수가 내 액수가. 그래서 제 친구의 지갑 주소를 이제 조회를 하면은 네. 얘가 지금 얼마의 코인을 갖고 있네라고 바로 딱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 사람이 그 코인 주소를 찾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김동훈이다라는 걸 알아낸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시는 분들, 네. 특히 이제 코딩을 하시는 분들한테 뭐 이렇게 금원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뚫지 못하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어느 순간에는 보안이 지금 뚫려 있다는 네. 거고 이 문제는 사실 비트코인에도 그대로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 조인이라는 시스템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건 뭐냐면
내가 비트코인으로 뭘 샀는지를 사람들이 못 알게 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개인의 계좌가 이거를 사게끔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사기 위해서 누가 샀는지 모르게 하는 서비스도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일반 저희가 인터넷에서 걱정하고 있는 어떤 보안 문제가 비트코인에도 사실은 동일하게 지금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개인의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보고되고 그러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쉽게 얘기해서 한마디로 그 가상 계좌를 통해서 돈이 들어가는 과정도 그렇고 그동안의 그 모니터링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마 돈 많이 가지신 분 중에서 해외에 이미 다 갖다 놓은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환거래법이 있고 여러 가지 국가의 부를 관리해야 되는 입장에서 특히 조세 차원에서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는 한번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국가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 한 국가에 그 몸담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에게는 공평한 잣대와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메꿔 나가야 할 네. 부분이죠. 하여튼 보완해야 될 점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이 가상화폐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가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정해지길래 이렇게 막 너를 뛸까? 경제학자한테 그런 걸 물어보시면 답은 뻔하죠. 서플라이 앤 디맨드죠. 수요와 공급이죠. 예. 다만 마찰적인 요인이 존재하는 거는 우리 여러 가지 규제책이라든지 거래소 주변에 여러 가지 여건이 정비 안 된 부분.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해서 중국 돈들이 지금 많이 그 채굴 해가지고 여기 와서 많이 비싼 가격으로 팔고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우리 젊은 분들이 서로 메신저로 다 해가지고 뭐 솔직히 미국에서 사가지고 여기 와서 팔고 뭐 이런 재정 거래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좀 어떻게 약간만 좀 말을 심하게 하면 좀 너무 농락당한 분위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지금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 가상세계에서 돌아가는 모든 거에 가치 창출의 주체로서 한번 우리가 일부 진전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근데 수요 공급으로 치면은 지금 뭐 미국 시장도 열려 있는 거고 한국 시장도 열려 있는데 한국 시장이 더 높게 수요가 가격이 많은 거죠. 예, 투기적 수요가 많은 거죠. 예. 그러면- 실제로 물량이 네. 릴리스를 제대로 안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아까 그 거래 가격을 조작하기 위해서. 재정 거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예를 들어 1,000원에 사서 예. 우리나라에서는 1,500원에 예. 거래가 되면 예. 여기서 이렇게 당연하죠. 예, 금방 할 수 당연하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려- 그렇게 많이 하나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합니다. 예. 예전에 신용카드 가지고도 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 그냥 비자 근데 카드로 그러면 돼. 이게 이제 다시 균형을 맞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으면 다시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네, 수령이 요새는 미국에서는 이제 드라이버 라이선스까지 보자고 하죠. 옛날에는 그런 신원 확인 절차가 좀 느슨했는데 이 그 어드레스가 어디서 이 커넥트가 됐는지까지 다 이게 검토하고 우리 덕분에 세계적인 그런 환경이 굉장히 정비가 많이 됐어요. 그 점 우리가 기여한 거라고 볼 네, 수 그렇죠. 있죠. 네, 다 막혔으니까. 아까 이원재 교수님께서 이 화폐 한 가지 수단, 교환 수단 말씀하셨는데 혹시 가상화폐로 이게 뭐 물건을 실제로 이렇게 산다든지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채굴기를 비트코인 캐시로 샀습니다. 채굴기요? 네. 초창기에. 요즘에 최근에 요즘? 어제 샀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개인이 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기능으로는 채굴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그 중국에서 네. 이제 한 회사가 있는데 전문적으로 비트코인 채굴기 컴퓨터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컴퓨터 자체가 채굴하는 기능만 있는 컴퓨터인데 거기서는 실제로 자기들 그 채굴기를 사려면은 가상화폐를 줘라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 그렇게 사용해 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그러니까 소비를 하는데 쓰는 경우는 전 없었는데 제 네. 친구는 그 가상화폐 중에 신용카드하고 연계되는 가상화폐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국 그냥 편의점에 가가지고 결제를 하면은 바로 자기의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가상화폐, 그런 신용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세상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법정화폐에 대한 대안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세상. 그러니까 그 이렇게 이 어떤 면에서 중앙 집권적인 어떤 시스템에는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흑수저 얘기가 나오는 게 이 시스템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들 열심히 노력하는데 기회는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디센트럴라이즈, 그러니까 이 분산화하고 탈중계하고 뭐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게 가능해졌죠. 왜냐하면 전부 다 핸드폰 다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디지털 네트워크로 촘촘히 짜여진 세상에서는 사실 국경이란 것도 의미가 점점 퇴색이 되는 거고 그 중앙 정부에서 관리하는 이 파워도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민간들에게 이런 파워를 더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그분들이 이런 걸 통해서 게임만 하지 말고 뭔가 사회에 필요한 뭔가 서비스를 만들고 창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 아까 지금 말씀하셨는데 빅데이터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한마디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면서도 데이터가 가장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부처, 관계부처의 모든 허락을 다 받아야 돼요 지금.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지금 이렇게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는데 이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준비조차도 지금 하고 있지 못하고요. 여러분들이 뭘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거래소 통해서 비트코인 사고 이더리움 사는 것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우리 기득권들 선배들이 사실은 좀 통렬하게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국회부터 빨리 정보가 마음대로 흐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단 전제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도 보호가 돼야 되죠. 아까 교수님 말씀 맞다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반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상반되는 거를 기술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아까 법적으로 많은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지금 박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정 변호사님 보기에는 법적으로는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되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지금 많이 못 느끼고 계시겠지만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거래를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100만 명에서 최근 6개월간 3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숫자가 급증하는 현상을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피해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걸로 보여지는데요. 작년 12월 19일에 있었던 뉴비스의 해킹 사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해킹 피해가 있고 난 다음에 투자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슈가 떠올랐는데 사실상 아직까지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방안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해킹 이슈는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마운트국스라는 가장 큰 비트코인 거래소가 있었었는데요. 이 마운트국스의 경우에는 2014년 2월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사실상 85만 비트코인을 해킹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파산 신청을 했었었는데요. 나중에는 이게 이제 해프닝으로 밝혀지긴 했지만 어쨌든 피해는 모두 투자자들에게 전가가 된 이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 우리나라도 지금 해킹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민트팔, 크립시 등 해외 유명 거래소들도 해킹 피해를 입고 바로 파산을 했습니다. 근데 이 파산하고 나면은 우리나라의 300만 명의 피해자들 누가 보호를 해줄까요? 일본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법률을 제정하고 이 마운트국스 사건 이후에 바로 입법 제정 정비, 그다음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적 차원에서 정책적 차원에서는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경 없는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할 때 당신들이 언제 흑수저들한테 기회를 주었냐. 이걸 통해서 이들이 돈을 벌게 하라. 하지만 이것이 세월이 좀 더 지나가다 보면 특히 이제 이게 기술 쪽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기술의 복잡성이 높아지면 결국은 소수의 대기업이나 지역이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이제 문제는 그러면서 동시에 어쨌든 개인들이 자기의 어떤 사적 이익 내지는 사적 기회를 추구하는 그 자유를 국가가 막는 게 옳은 일이냐. 이게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이 미래를 대비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에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초점을 정부에만 두는 것이 아니고 일반 개인 투자가들한테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수익 자체를 축하한다. 너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동시에 어떤 손실의 책임도 개인이 지겠다는 당연하죠. 어떤 사회적 합의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공동체에 먼저 화살을 돌리는 성향이 너무 강해서 어떻게 보면 이 논의가 계속 진행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굉장히 높은 데 올라와 있는데 만약에 이게 뭐 거품인지 거품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좀 푹 떨어지면 3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지금 정 변호사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어떤 규제 이런 게 필요할 텐데 그래서 지금 정부가 몇 가지 대책을 내놨는데 이게 정부에서도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잖아요. 최근 1년 상황들을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복잡한 이슈인데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간단합니다. 국가는 원칙을 만들고 거기에 진중하게 대처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되죠. 어떤 면에서 우리 규제 체계가
지금 전자금융법도 있고 뭐 외환거래법도 있고 이번 경우에는 통신 판매업으로 허가가 받았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일정 요건만 갖추면 그냥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등록제가 있기 때문에 당국에서 검토를 해줍니다.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얘네들이 파산됐을 때 어떻게 투자자들을 보상하고 계좌를 어떻게 분리하고 뭐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고 이런 일련의 아주 세세한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그것도 하나의 역량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역설적이지만은 기술이 주도하는 변화가 실제로 핵심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되려면은 규제나 이런 쪽에서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지금 우리 대학생님은 많은 돈을 버셨지만은 세금을 내는 부분에서는 사회구성원이 공히 세금을 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거래소라는 게 이제 그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어떤 접목인데 그 출입국 사무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관리를 안 하고 돈이 우리 법정화폐로 전환됐을 때 세금 매기지 않는 거는 그것도 또한 그 직무유기죠. 쉽게 얘기해서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활동을 통해서 벌은 소득에 대해서는 공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결국은 세상의 주인이 우리 세금 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고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가 가급적 많이 나타나도록 대표적인 게 공인인증서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니 아직도 공인인증서 좀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증권형 거래형은 따로 또 받아야 되고요. 세상에 이렇게 그 공급자 위주로 앱을 이렇게 많이 깔고 앱마다 다 이렇게 공인인증서를 복사해야 되는 나라는 세상에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소한 거지만 중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태도 변화를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이거 거래소 때려잡고 뭐 그거는 뭐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겠죠. 그렇다고 전혀 영향받지 않습니다. 예. 이분들은요 세계를 가지고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규제 체계나 능력 갖고 이분들을 규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야말로 저는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훈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규제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물론 저는 이제 초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득을 보는 입장이지만 네. 최근 사태 때 많이 폭락이 있었는데요 가상화폐 피해자가 속출을 한 거를 이제 커뮤니티에서 많이 이제 읽어보니까 네. 정말 크게 많이 손실을 본 분이 있더라고요. 빚을 내서까지 하는 분들도 무리하게 네. 다 손실을 보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무법지 되거든요. 말 그대로 여기는 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전 세력들이라는 그런 세력들이 조작을 할 여지도 굉장히 높고 제가 네. 실제로 투자를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목도하기도 했고 그거는 주식으로 따지면은 불법인데 여기서는 법이 없으니까 합법도 불법도 아닌 경계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분명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제가 봐도 규제는 필요하다고 보고 다만 이제 이 시장 자체가 일단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정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최근 들어가지고 지난주 같은 경우 법무부 장관의 이제 말 한마디에 시장이 출렁이는 현상이 벌어졌는데 네. 그러면 그 출렁일 때 손실을 입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정부가 규제를 하는 건 전적으로 동의를 하나 이걸 좀 신중하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덜 입게 천천히 진행하는 게 좀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규제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어떤 걸 가지고 하느냐가 뭐 문제겠는데 그건 지금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 기본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게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했었어야 되는 거를 뒤늦게나마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KYC, AML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들락날락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익 관련돼서는 세금 당연히 매겨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몇 가지 원칙만 확실하게 하고 그다음에 아까 변호사님 말씀한 그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그 워닝, 위험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최근 그 개인정보 사용 관련돼서 클릭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읽어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 그 있으나 마나한 그런 거를 그 모든 책임을 다 고객들한테 넘기는 이런 불합리한 관행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노인들이 그거 글자 읽지도 못하고 이거 클릭하라 그러니까 하는 거지 그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관행이 아직까지 지금 정권이 몇 번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는 거를 그런 거나 해결해 주세요, 좀. 근데 지금 정부에서 처음에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시킬 수도 있다 뭐 얘기했다가 이제 논란이 되니까 잠깐 접었다가 또 며칠 전에 경제부총리가 아직도 취할 수 있는 옵션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진짜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시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라면 미국으로 나르겠습니다. 아, 예, 국내 시장이 네, 코인을 옮겨서 달러로 환전하면 됩니다. 그럼 아무 뭐 손해나 이런 건 없나요? 아, 물론 한국이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네. 제가 10에서 20% 정도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그래도 뭐 미국 별 큰 영향은 없는 거. 네, 그 정도 손해만 보면 됩니다. 달러로 환전을 할 수가 있어서 그 달러가 물론 테더라는 토큰이긴 한데요. 그 코인이거든요. 그 자체가 미국이 달러를 입금하는 걸 불법으로 해가지고. 네, 저만 하더라도 그 한국에서 원화를 보유하고 있다 코인을 사서 미국으로 날아가서 달러로 환전을 해버려요. 거기서 그냥 바로 바꿔버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좀 기다렸다가 한국에 예를 들어 또 갑자기 프리미엄이 높아졌다. 그럼 그냥 달러를 코인으로 바꿔서 옮기기만 해도 수익이 나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가상화폐 거래를 제한하는 게 이 4차 산업 아니면 미래 성장 동력의 발전을 저해하는 거다. 그게 결국 블록체인 기술 자체를 막는 거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건가요? 질문은 사실은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할 때 왜 정부는 말씀하셨듯이 정권에 상관없이 그렇게 항상 잘 못 반응하는가라는 게 사실 저희가 이번 사태를 보면서 느낀 어떤 궁금증이나 이제 질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권에 상관없이 우리나라의 정부가 사실 5년, 10년의 그 마스터 계획을 가지고 이걸 꾸준히 지금 실천해 오고 있는가.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더라면 아마 지금 비트코인 문제가 벌어지기 훨씬 전에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당황하지 않아도 됐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는 이 비트코인이 뭐 사람들이 그 욕심과 어떤 투기의 욕구 때문에 광풍처럼 몰아닥친 것 같지만 저는 평창 롱패딩이랑 별로 차이가 없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지금 젊은 대학생들이 불과 10년 선배, 20년 선배 내지는 부모 세대들보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거를 현실화시키는 속도가 사실 저희만 해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지금 빠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의 확산이 만들어내는 어떤 사회 어떤 혁신 같은 것들은 젊은이들 말씀하신 대로 실패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실패의 비용이 적게 하고 오히려 그것이 기회로 느껴지게 우리 기성세대와 정부가 도와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법적으로는 어떤 법들을 좀 만들어내고 해야 되는 걸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법이 전무한 상태잖아요. 저는 우선 거래소를 폐쇄한다. 이건 절대로 적절하지 않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가상화폐 거래소 파산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을 했는데요. 세계 최초로 가상화폐 신탁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런 가상화폐 신탁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수료는 발생할 수 있지만 최소한 이런 위험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고 설사 이러한 신탁 제도가 가격의 등락에 대한 보호 장치는 없다 하더라도 불법 행위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올해도 너무 걱정되는 게 어떤 해킹이 또 일어나서 또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해킹과 관련된 불법 피해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나라의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허둥대는 것처럼 지금 대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향후 뭐 한 달 내지는 1년 이 기간 동안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한번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차분한 마음으로 더 토론을 하고 최소한 우리 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여러 가지 구체적인 대안들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간다면 뭐 저희가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약간 좀 낙관성을 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직접 체험하는 거라는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결국에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컴퓨터 공학자들이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기술자들이. 근데 제 친구들을 봐도 이게 워낙 지금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네. 이쪽 가서 이제 개발을 하고 싶다. 이쪽 회사에 취업을 하고 싶다는 열기가 되게 뜨거워요. 이유는 결국에 그냥 기존에 고착된 IT 산업에 가면은 이제 한마디로 원래 있던 프로세스에서 노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건 자기가 돌파를 하고 새로운 걸 창출할 수가 있잖아요. 심지어 돈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워낙 지금 많이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최고의 기술자들, 그 최고 엘리트들이 지금 여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다 몰리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잠재력이 이런 인재들이 모임으로 인해서 더 확산되고 더 커질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물론 투기적 수요가 강한 건 사실이지만 이거 자체로 인해 가지고 한쪽에서는
그 많은 인재들이 여기 들어오려고 하고 그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 블록체인 산업에 대해서 앞서갈 수 있는 기회가 또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화폐를 만들어 보고 싶고 이 화폐라는 게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고를 가지고 처음에 전기적인 신호로 인터넷에 올렸던 것이 불과 한 10여 년 사이에 이런 현상으로 이제 발전을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공지능을 만들었듯이 그 인공 가치를 지금 만드는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만들어지고 통용되는 과정은 사실 다른 분야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차분하게 바라봐야 될 것이고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진짜 가치를 얻고 돈을 버는 사람들은 이쪽에 대한 기술과 제도에 투자한 사람이지 당장 이 캐시에 코인에 투자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 긍정적인 얘기만 사실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부정적 기능도 상당하긴 합니다. 이게 가상화폐라는 게 익명성이 보장되다 보니까 뭐 도박자금, 마약 거래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이 화폐가 현재 쓰여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과세 탈세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법 행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제 저희가 입법 방안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을 잡아가면서 긍정적인 측면을 살리고 그 연구 과제를 이제 지원해주고 적극적으로 20대, 30대들이 이런 분야에 있어서 커갈 수 있는 성장 동력을 마련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거는 정책적으로 좀 나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하기 전에는 이 가상화폐라는 게 그저 그냥 투기 수단으로서만 인식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느낌을 받는데 맨 처음에 할 때 네. 얼마 있는지 네네. 확인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중간에 저희 토론하면서 혹시 이렇게 자꾸 확인하고 뭐 하나 했는데 전혀 네. 신경을 안 쓰시는 거예요. 별로 신경 안 써요. 예. 지금은 얼마나 됐습니까? 7만 원 불어났네요. 아, 그럼 네. 367만 원이 네, 됐어요. 367만 원이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지금은 불어났지만 이게 꼭 불어난다는 근데 보장은 뭐 없는 떨어질 거잖아요. 수, 떨어질 수도 네. 있죠. 반토막 날 수도 있고, 뭐 2배 오를 수도 있고. 근데 그냥 오르든 말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초보자 이렇게 하기 힘들어요, 사실. 왜냐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저도 이거 투기와 투자의 측면이라고 보는데 투기적 성향이 강하다는 게 그렇게 이렇게 저처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잠깐 사고 팔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단타라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쳐다보고 시간을 뺏길 수밖에 없고 자기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 부작용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보통 사람의 행태 아닐까요? 아, 예, 그렇죠. 그죠? 자, 지금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높이 올라와 있다. 지금 우리 가상화폐 시장이 거의 뭐 상투다. 끝자락에 와 있다라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굉장히 저는- 높은 수준에 이제 내려갈 일만 남은 건지 아니면 더 높아질 거라고 가치에 대한 생각하시는지요? 어떤 예측도 하지 않겠습니다. 못하는 네, 상황인가요? 못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본질 자체가 던지는 메시지가 중앙화에서 탈피해서 분산된 체제에서 누구나 참여하는 쉽게 어떻게 보면 공유경제 비슷하게 소위 그 협업 경제거든요. 내가 혼자서 내 모든 인프라를 동원해서 내가 가치를 일방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구글이나 이런 데처럼 플랫폼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자기 수익을 도와주는 형태. 한마디로 같이 만들어가는 가치죠. 아까 교수님 말씀 맞다나 우리 이 칸막이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이런 것들 그냥 놔두고 지금 원하시는 거를 기대한다는 거는 완전히 모순입니다. 자, 정부의 바라는 점 끝으로 한 말씀씩 좀 해주시죠. 사실은 저도 30대인데요. 이번에 이 가상화폐 열풍을 보면서 좀 한편으로는 되게 마음이 짠하고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30대 친구들이 만나면 하는 얘기가 우리 언제 집 사지거든요. 지금 부동산 투기 열풍 너무 극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20대, 30대들이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어려운 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설사 정규직으로 갔다 하더라도 40대, 50대 되면 명퇴해서 나와야 됩니다. 미래에 대해서 그런 불확실성이 가속되고 있고 커지고 있는 이 현실에서 이런 가상화폐가 새로운 상품으로 20, 30대들한테 등장을 했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정부는 전반적인 이런 사회에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좀 더 큰 시각으로 바라봐주고 이걸 어떻게 성장 동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를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저 눈앞에 닥친 이 현실을 잡기 위해서 이걸 때려잡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이 피해를 우리 투자자들이 급락을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울고 웃고 있는 상황이 우픈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왔는데 진짜 며칠 만에 21만 명이 지금 다 청원했습니다. 네. 왜 우리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 정책에 있어서 공감을 못 느끼는지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대안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여기 장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크게 더할 뭐 같은 의견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저 스스로에게 묻게 되죠. 나는 오늘도 우리 정부가 더 훌륭해졌으면 좋겠다를 얘기하고 있구나. 그리고 정부가 훌륭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소원하는 사람은 전 세계 모든 시민들이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런 건 얘기할 수 있죠. 단기적인 정책이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우리 스스로 조금 누그러뜨리고 이것이 어떤 그 정치적인 의미가 있어서 누구에 대한 어떤 뭐 지지율이라든지 무슨 선거라든지 이것과 좀 분리되어서 이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고 우리 공동체의 문제라면은 이것이 좀 더 차분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정부와 사회 그리고 우리 또 소장님 같은 전문가 뭐 이들 사이에 좀 소통이 좀 더 안정적으로 되는 뭐 그런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돼야고 나서 정부가 더 훌륭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저는 인터넷이 20년 동안 발전한 원동력은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롭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껏 창의력을 발휘하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컸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블록체인 산업 또한 지금 많은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이제 이걸 규제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그 자유가 위축이 되고 있고 그러면은 당연히 발전도가 많이 떨어질 거라는 그런 우려스러운 점을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뭐 육성 안 해도 되고 연구비 안 줘도 되니까 그냥 감이 나쁘면 알아서 사실 크거든요. 그래서 규제를 아까 말한 대로 뭐 투자자 보호라든지 혹은 세금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공동체 원칙이니까 당연히 그 정도는 하는 걸 찬성하지만 과도하게 이거를 규제를 하고 뭐 이렇게 내가 조정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사실 이게 자유가 굉장히 위축되는 거기 때문에 발전이 오히려 저해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규제는 최소화하고 이제 일반 인터넷 사용하고 가상화폐 만드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게 놔둬라. 그러면은 이게 우리나라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최 교수님. 그 키워드는 결국 개방하고 그 협업이에요. 근데 교수님 말 따라 우리가 그런 쪽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우리는 중앙 집권적인 체제의 성공 사례고 대표적인 성공 사례에서 사회적인 신뢰 토대가 굉장히 얕아요. 특히 모르는 사람끼리는 거의 대화도 못할 정도로 서로 못 믿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서서히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절대로 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 신뢰는 정부 개입으로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사회도 뭐 적과 이런 거 다 구분해서 네 편 내 편 가르는 차원이 아니라 전 세계 이미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오픈된 자세로 협업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것이 경제적 가치 창출의 가장 기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네. 그 성공 사례가 지금 포춘 500 기업들의 대부분이 다 플랫폼 기업입니다. 자기가 혼자 만들어서 자기가 디자인해서 파는 게 아니고 같이 고객 사용자들을 전부 다 같이 오픈해서 같이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성공 사례가 뻔히 보이는데 아직까지도 이 정부가 주도해서 돈 뿌리고 펀드 조성하고 이게 대세인 거로 생각하시는 그 마인드셋부터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오늘 가상화폐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혹시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이 가상화폐 광풍에 가까운 이 바람이 혹시 팍팍한 현실의 무게 때문은 아닌지 또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이번 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